저도 이제 후배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후배 변호사들을 이제 뭐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데, 뭐, 변호사 라이센스를 딴 친구들이니까 다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고, 뭐,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이 변호사란 직업은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고객. 대부분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과의 관계, 특히 그 B2C 비즈니스는 이런 그 다양한 고객들이 있으신데, 고객 베이스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들을 때 머리가 아픈 말 중에 하나 그거죠. 컴플레인. 뭐 의뢰인 고객이 컴플레인 들어왔다. 컴플레인 한다. 항의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걸 참 극복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란 일도 보면 이게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게 100% 잘한 사람, 100% 잘못한 사람 이렇게 싸움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뭔가 법정까지 가서 분쟁이 붙는다는 얘기는 6대4, 뭐 5대5, 6대4 뭐 이런 식의 서로 잘못한 것이 서로 교차될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때문에 서로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승소만 할 수는 없거든요. 한 패소를 희한하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패소가 연이어서 쭉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 뭐 패소도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뭐 그러려나 싶은데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면 진짜 힘 빠지죠. 자, 이렇게 이제 변호사 일이라는 게 승패에 좌우지우지 되는 건데, 뭐 승패뿐만이 아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할 경우가 있죠. 이게 뭐 그런 컴플레인은 좀 뭔가 이제 불만이 누적이 되었다가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제 후배 변호사로 이제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뭔가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통상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응대할 때는 사장이 직접 응대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무슨 급히 또 재판을 가야 한다든가 피치 못할 일 때문에 김 변호사 자네가 좀 처리해주게, 이 변호사 자네가 좀 처리해주게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런 컴플레인을 하러 온 좀 화가 난 고객에게 김 변호사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일이 더 커져요. 나중에 뭐 일이 더 커져가지고 제가 더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들어가면 뭐 어떻게든 잘 얘기해가지고 잘 무마가 되죠. 그러면 이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김 변호사, 이 변호사 둘 다 뭐 글 잘 쓰고 똑똑한데 그래도 이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이 변호사에게는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이거를 스무스하게 잘 넘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러면 이 변호사는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둘의 다른 능력이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조금 처지더라도, 이 변호사 능력이 좀 처지더라도, 그런 갈등을 잘 넘길 수 있는 변호사, 조직원들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김 변호사보다 이 변호사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몇 가지가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말도 보면 참 이쁘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다음에 민감도가 높고 근데 반면에 김 변호사는 똑똑하긴 한데 공격적이고 또 공격적인 동시에 너무 또 방어적이고 의뢰인 얘기 잘 안 들어주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요상하게 밉게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되겠지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원만하게 넘기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서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근데 그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끌고 오는 그런 능력, 그게 사실 설득이죠. 이런 설득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협상, 이 능력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든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쭉쭉 뻗어나가는 중요한 그 발판,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2달이나 3달 동안 인생대공에서 빡세게 협상에 대한 정말 다양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걸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협상 내공, 설득 내공을 키우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상이나 설득의 공부가 왜 필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 워밍업 과정입니다. 협상은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협상은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한번 만났다가 안 만날 그런 사람하고는 협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만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야 되고, 그래서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보내줘서 직장 동료들과 미국 여행을 가게 된 김 과장. 남들이 다 간다는 건 나야가라, 폭포 관람, 이 부분도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김 과장은 폭포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입구의 기념품점에 들렀습니다. 아들에게 줄 기념품을 골랐던 거죠. 이 폭포 그림이 멋지게 이렇게 인쇄된 미니어처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쁘게는 생겼지만 좀 조잡하게 보이는 미니어처라서 한 $10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표시된 가격은 $20였어요. 김 과장은 그래? 좋아. 나 그래도 협상 배웠잖아. 그러면 나는 $10에 사겠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싸게 사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과연 이 경우를 협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가격의 흥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0 할 거냐, $20 할 거냐. 흥정, 영어로 바게닝이라고 하죠. 바게닝. 이 가격의 흥정도 넓은 의미에서 협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김 과장은 이 기념품 가게 주인을 아마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주 일회성인 관계죠. 일회성인 관계. 이때는 어떻게든 내가 많이 이익을 보면 돼요.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씌우든 말든. 즉, 김 과장은 최대한 싸게 사면 될 것이고 기념품 주인은 최대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만나고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두 번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상황은 협상가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협상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가들이 문제 삼는 협상 상황은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자,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떻게 적절히 상대방 뒤통수를 쳐서 내가 유리하게 딱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얼렁뚱땅.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상대방이 바보는 아니죠. 다음번에는 나한테 복수를 하려 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하면 다음번 거래에서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관계로 가기 때문에 내 이익대로 다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다양한 협상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장기적인 관계인데
내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과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뭐 가능한가 그게?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기념품점 주인은 단 일회성 거래로 관계가 끝나는 김 과장을 대할 때는 그 김 과장 입장 고려하지 않고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기념품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기념품 제작업자하고는 장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겠죠. 자, 이렇듯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장기적 관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가족, 직장 동료, 상사, 오랜 거래처. 어떻게 보면 친하고 편한 관계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갈등이 생기면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관계가 또 이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나 설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소중한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협상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을인데 협상력 길러봐야 뭐합니까? 즉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저희는 을이라서요. 갑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갑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경우에도 절대 지레짐작으로 아이고 나는 을이니까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냥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쟁점을 만들어내 보라고 권유합니다. 나중에 그 윈윈 협상을 할 때 쟁점 만들기, 이슈 메이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비록 을이라 하더라도 갑이 뭐라고 제안을 하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 몇 가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뭔가 끄집어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 아이고 너 착하네. 먼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한다? 그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면밀히 갑의 상황과 욕구를 딱 파악해보고 그러면 요 정도는 갑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왜?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는 겁니다. 즉 협상 공부는 갑이 아니라 을이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글도 한번 썼었는데 우리 트럼프, 특히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협상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그 양반이야 뛰어난 비즈니스맨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정말 세계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특별한 협상 스킬 필요 없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 때문에 협상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협상에 대한 스킬을 배우고 이거 어떻게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느냐 이런 고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즉 협상에 대한 공부는 누가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느냐.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갑은 답답할 거 없습니다. 답답한 을이 어떻게든 그 틈을 삐집고 나가기 위해서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협상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 중에 그래 내가 어찌 갑이냐 내가 을이지 이런 분들일수록 귀를 쫑긋 세우시고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스토리, 비유 이런 것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훨씬 상대방에게 잘 먹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거나 하실 때 비유나 사례를 많이 드셨고, 또 그 불교 경전을 보면 이런 예화나 우화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이솝우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이솝우화의 여러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아서 한참 세월이 흘러도 잘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한 몇 년 전에 본 영화나 드라마는 그게 어떤 내용이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들었던 뭡니까? 햇님과 바람이 나무꾼에게 누구야 나무꾼의 외투를 벗기느냐 이런 거라든가, 금도끼 은도끼라든가 이런 그런 스토리들은 한 번 들으면 되게 기억이 오랫동안 남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협상이나 설득에서 이 스토리텔러가 훨씬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스토리를 쓸 거냐는 것을 만들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칼럼을 썼냐 그러면 내 삶이 스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동양 고전의 사마천 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인용할 수도 있죠. 또 인용하면 또 뭔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진짜 백이 왜 우리 자기계발 강사님들이 많잖아요. 자기계발 강사님들 중에 강의 중에 전부 사례는 책에서 본 사례, 이렇게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자기의 진솔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스토리를 풀어내시는 분들이 훨씬 강의 만족도가 높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스토리다, 이런 테마로 제가 썼던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 그룹 임원 승진을 하신 K 상무님이 오전에 전화를 하셨다. 오늘 사장님 앞에서 신임 임원 10명이 2분씩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나 문구가 없냐는 부탁이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상무님, 어설픈 어떤 사례를 대는 것보다는 상무님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했다. 5분간 통화하면서 이 K 상무가 시골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정보를 파악한 후에 상무님, 이 농사 경험에서 무언가를 뽑아낼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제 임원이 되셨으니 스피드, 속도보다는 디렉션, 방향성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상무님이 전화가 왔다. 본인 아버지가 논농사만 지으시다가 비닐하우스를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서 탁월한 생산성을 올렸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하던 그 이야기를 주축으로 삼아서 현재 회사 상황을 빗대어서 스피드보다는 디렉션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스피치를 하셨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명언이나 책의 내용으로 스피치를 보통 다른 상무들이 했는데 그 다른 상무들에 비해서 이 K 상무님의 반응이 훨씬 좋았다고 했다. 사장님도 K 상무 아버님도 농사 지으셨어? 나랑 같구먼 이라면서 친근감도 표현하시고, 이렇듯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들의 소중한 스토리텔링임을 명심해야겠다. 실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었는데요. 조언을 해드린, 제가 아는 몇몇 자기계발 강사님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근거를 보여줘요. 자, 그때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보냈고요.
그렇게 나중에 또 그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환히 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사진이나 자료들을 툭툭툭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얘기를 들을 때랑 달리 아 정말 저런 게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이게 되게 좀 와닿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내가 어떤 이런 경험은 되게 괜찮다 싶은 이런 이야기거리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딱 뭐 사진을 찍어 두든가 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래 놓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 녹음기 틀어놓고 내가 그때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잘 됐어. 내가 그때 이런 걸 느꼈거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얘기가 잘 가다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의 레시피, 자기의 양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스토리다. 책에서 구하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스토리를 잘 모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협상이나 설득 워밍업 단계라 그랬죠. 또 제가 했던 칼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명한 설득법 땡땡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라.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라라는 이 부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의 답을 내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수용하게끔 하는 이게 성공적인 협상이나 설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카엘 엔데의 동화 모모는 철부지 옛날 노래죠. 이 모모라는 책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모모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 이 정도로 보통 아시는데 실제 미카엘 엔데의 동화 모모 책을 다 읽어보면 좀 황당해요. 이게 뒤로 갈수록 약간 SF적인 요소도 있고 하여튼 좀 정작 이야기 자체는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모모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청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모모는 실제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 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모모에게 막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뭐지? 이걸 깨닫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모한테 아이고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모는 사실 해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게 이제 모모의 중요한 그 교훈이죠. 그래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킨다면 쾌감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논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돌리게는 못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 이 데일 카네기가 자신의 책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절대 논쟁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 의해 도출된 답이라야 자신이 이를 따르고 수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만의 답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친구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이야,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친구에게 고민을 묻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아? 뭔가 질문하는 형태를 취하지만은 실질은 내가 좀 억울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상대방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띤 사실은 어떤 요청 내지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미 자기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이를 상대방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가르침과 논쟁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생각하나 자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아 그래?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했다. 이걸 산파법이라고 하죠. 산파. 산자가 이제 나을 산, 그다음에 파가 노파파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노파를 산파라고 하는데 그 산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또는 의견을 낼 때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의견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누가? 소크라테스 내가. 이게 산파법이다. 대신 이제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수인 소크라테스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자기 입으로 결론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 결론에 도달한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이성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내린 결론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야 그 사람이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힘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당장 직위나 강압으로 상대방을 끌고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선택하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명한 리더십이죠. 제가 좀 좋아하는 처칠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 명언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처칠의 명언입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누가 나를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누가 억지로 막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배우게 하는 그런 이제 구도를 갖춘다라는 거죠. 자, 오늘 협상 설득 내공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워밍업인데요.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협상하기 싫은 사람과는 어떻게 합니까? 협상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협상에 관한 글도 쓰고 강의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협상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협상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제 솔직한 답이 있어요. 협상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협상 안 합니다. 이거거든요. 자, 협상을 하려면 전략도 세워야 되고 감정적인 소모도 필요하죠. 그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이런 건데요. 이게 결국 어떤 관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뭐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말입니다. 그냥 뭐 손해 보더라도 아이고 그냥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다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아이고 건강하게 살자. 그게 남는 거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go 할 건지 stop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go라는 판단이 들 때만 협상이든 설득이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저만의 판단을 일단 빨리 내려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 그냥 로스컷, 손절매하는 스타일로 좀 성격이 바뀐 듯해요. 제가 예전에 스낵에서 노너 말씀드릴 때 그 공자님도 보면 무척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소인이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깊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하는 어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별적인,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논어란 책은 쥐자가 알지자, 사람인자, 사람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끔 하는, 판단력을 키워주는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뭐 내가 정치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랑 어떻게 다 잘 지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만능도 아니고 무조건 모든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협상은 이거 정말 협상해야 될 때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만 제대로 딱 정신 차리고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뭐